한국 하우스는 가짜다. 진짜를 찾아갈 거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단연 인기 있었던 한국 하우스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성에 안 찬다며 모두들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인파로 밀라노 리나테 공항이 꽉 들어찰 지경이었죠. 그런데 여기 정말 특별한 스태프의 이야기가 한국행을 선택한 관광객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동계올림픽 대표팀에서 재활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이 제 첫 올림픽 동행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대회에서 선수들을 지원해 왔지만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그 의미가 남다르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 그들의 노력과 땀이 결실을 맺는 자리에서 직접 그들을 돕게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대표팀 코치 선발 과정은 정말 치열했어요.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경쟁했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했죠. 면접 때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 재활 철학을 설명하면서 떨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넘게 꿈꿔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더욱 기대했던 이유는 바로 평창 올림픽 때문이었어요. 이전에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운영이 얼마나 훌륭한지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평창 올림픽은 그야말로 완벽한 대회였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돋보였죠. 경기장의 환경도 탁월했고 특히 개회식과 폐회식은 올림픽 역사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비빔밥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옆자리의 중국 스태프 리아는 웬 음식물 쓰레기냐고 비하하던 게 생생히 기억나요. 사실 처음 봤을 땐 알록달록 예뻤지만 비벼 먹는다는 것에 왠지 좀 거부감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아삭아삭한 나물의 조화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선 이런 비건 음식들이 흔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몇 끼니 먹는다는 게 부럽기도 했고요. 제가 비빔밥을 칭찬하자 리아는 중국에선 이런 게 깔리고 깔렸다며 한국 비빔밥은 사실 중국 음식을 베낀 거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의 진가를 볼 수 있을 거라고도 했죠. 아무튼 제 인상엔 정말 완벽한 올림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리아는 자신만만해했죠. 그런데 같은 아시아 대회였지만 평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수촌 시설이 노후했고 음식은 기름지고 맵기만 했으며 무엇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크더라고요. 한 선배 코치는 사실 중국이 이 정도면 기대했던 것보단 나은데 평창의 성공이 오히려 기대치를 너무 높여서 다른 아시아 대회들이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돼서 영상 분석을 거의 못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밀라노는 유럽이잖아요. 이탈리아라는 선진국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아시아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유럽 특유의 세련된 감각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아직까지도 선수들 사이에서는 평창 올림픽 음식이 최고였다며 회자되고 있어요. 한 선수는 평창에서 먹었던 비빔밥 맛을 잊을 수 없다며 이후 대회 때마다 한식당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되던 삼계탕이 경기 후 회복에 정말 좋았다면서 레시피를 물어보기까지 했대요. 동료 코치 한 명은 아예 평창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했죠. 다른 대회 갈 때마다 평창이랑 비교하게 된다면서 웃더라고요. 평창만큼 완벽한 대회는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평창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다음 올림픽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를 하면서도 평창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선수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올림픽의 기본이라는 걸 평창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 그 수준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사실 내심 평창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올림픽 운영 노하우도 축적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탈리아는 역사와 문화가 깊은 나라잖아요. 예술의 나라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이라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동료 코치인 브래드와 마지막 점검을 하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는 올림픽 경험이 세 번째인 베테랑이었죠. 브래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정말 기대되는데. 이탈리아잖아. 유럽 대회는 확실히 다르거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평창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창도 정말 완벽했다고 들었다면서 이번에도 그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고 물었죠. 그런데 브래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평창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올림픽에 목숨 거는 문화라서 가능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국가 이미지를 위해 과하게 투자한 거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투였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창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깎아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브래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워낙 작은 나라니까 올림픽 하나로 세계에 보여줄 게 그것밖에 없었던 거라고. 이탈리아는 이미 충분히 유명한 나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였죠. 오히려 유럽 특유의 여유와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창이 좋았던 건 단순히 과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선수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인데 그걸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브래드가 워낙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제 생각이 순진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분명 평창보다 더 세련될 거라고. 유럽식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게 될 거라면서 웃었죠. 저도 그 말에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마 브래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선진 시스템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죠. 출발 당일 올림픽 참가를 위해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가진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다른 코치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대회에 대한 기대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평창 이후 처음 맞이하는 대규모 동계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어요. 헤드 코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햇살이 마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탈리아 땅에 내리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웅장한 능선이 눈부신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겨울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고 공항으로 향하는 활주로 양옆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이탈리아에 온 게 실감났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올림픽 분위기가 물씬 풍겨왔어요. 거대한 현수막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각국 선수단을 환영하는 이탈리아어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올림픽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었고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죠. 짐을 찾는 동안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밀라노 마이너스 코르티나 올림픽 로고가 크게 그려져 있었고 배경음악으로는 경쾌한 이탈리아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래드가 옆에서 말했어요. 봐봐. 시작부터 다르지. 역시 유럽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공항에서부터 이 정도 신경을 쓴다는 건 선수촌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뜻이니까요. 공항을 나서자 전용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외관에는 올림픽 마스코트가 그려져 있었고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좌석마다 생수와 간단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었고 앞쪽 모니터에서는 대회 일정을 안내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고 모두 착석하자.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탈리아의 풍경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이곳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 도시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밀라노 시내로 들어서자 현대적인 빌딩과 오래된 성당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리마다 올림픽을 알리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상점 쇼윈도에는 올림픽 기념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고 카페 테라스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낭만이구나 싶었어요. 버스가 선수촌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브래드의 말대로 이탈리아는 이미 충분히 유명한 나라니까 올림픽 운영도 여유롭고 세련되게 해낼 거라고 믿었어요. 평창처럼 과하게 애쓰지 않아도
기본이 탄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옆자리에 앉은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여기 건축물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아? 이런 데서 올림픽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도 동감했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 같았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면 분명 특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산악지역으로 향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침엽수 숲이 펼쳐졌고 멀리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경기장들이 이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안내를 받았죠. 밀라노와 코르티나 두 도시에 걸쳐 경기장이 분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어요. 이번 대회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목표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대신 이미 있던 시설들을 리모델링했다는 거였죠. 환경을 생각한 결정이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는 분명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의문도 들었습니다. 경기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이동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이탈리아가 준비한 교통 시스템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수촌에 도착하는 순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입구에는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환영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알프스 지역 특유의 목조 느낌을 살린 디자인이었죠. 입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체크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각국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들이 짐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체크인 데스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팀과 함께 줄 끝에 섰어요. 앞에 있던 캐나다 팀 코치와 눈이 마주쳤고 그가 피곤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꽤 오래 기다렸냐고 물으니 1시간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좀 느린 것 같다며 어깨를 으쓱했죠. 1시간이라니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개막 직전이라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 정도는 괜찮았어요. 동료들과 대회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데스크를 보니 직원이 서너 명밖에 없었고 그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확인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한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일본팀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싶다며 작게 중얼거렸죠.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더 지나자 로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피곤함이 역력히 드러났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팀 코치가 직원에게 다가가 언제쯤 끝나느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곧 해결될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브래드가 옆에서 말했어요. 개막전이라 좀 혼잡한가 봐. 곧 나아지겠지.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선수단이 도착하면서 로비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카트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벽에 기대 서 있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자 그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는 다른 직원과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또 기다려야 했어요. 결국 방 배정을 받기까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손에 쥔 열쇠를 보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유럽식 효율이라는 건가 싶었죠. 브래드는 아직도 낙관적이었습니다. 첫날이라 그런 거야. 내일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딱 열쇠를 갖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을 때만 해도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긴 비행과 2시간 넘게 이어진 체크인으로 몸은 이미 지쳐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는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지만 층수 표시등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저는 가까스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답답했어요. 캐리어와 가방들로 가득 차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누군가의 가방이 제 다리에 부딪혔지만 움직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4층에 도착해 복도로 나오자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웠고 카펫은 오래되어 보였죠. 벽지도 군데군데 들뜬 부분이 보였습니다. 방 번호를 확인하며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이딴 게 선수촌이라고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제 방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열쇠를 꽂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문이 열렸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방은 좁았고 가구는 낡아 보였습니다. 침대 시트는 깨끗해 보이긴 했지만 침대 프레임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열어봤는데 바깥 풍경은 좋았지만 창틀 주변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타일 사이 실리콘이 벗겨져 있었고 샤워기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처음엔 갈색물이 나오다가 맑아졌어요. 거울은 얼룩이 가득했고 세면대 배수구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죠. 이게 올림픽 선수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창 이야기를 들을 때 선배들이 그렇게 시설을 칭찬했었는데 이곳은 그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물론 평창과 똑같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몇몇 방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주팀 코치가 자원봉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난방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곧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확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프랑스 팀 매니저가 나와서 샤워기가 고장났다고 항의하고 있었어요. 물이 차갑게만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복도는 점점 더 혼잡해졌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브래드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기 방은 난방은 되는데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환경에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특히 우리 팀 주전 선수 중 한 명은 환경에 민감한 편이라 작은 불편함도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회의실로 모였는데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헤드 코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힘든 거 알지만 참아보자. 개막 전이라 혼잡한 거고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니 다른 나라 팀들도 비슷하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스웨덴 팀 코치와 눈이 마주쳤고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네 팀도 문제 많아. 우리는 방 배정이 잘못돼서 2명이 한 방을 써야 할 판이야. 황당한 일이었죠.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체크인도 엉망이고 방 상태도 엉망이라며 이탈리아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고 했죠.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새로 도착한 팀들이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들어온 팀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데스크 앞에 줄을 서 있었죠. 한쪽에서는 러시아 팀 관계자가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당장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사에게 연락하겠다고만 했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말 올림픽 선수촌 첫날 풍경인가 싶었죠. 유럽의 효율성은 어디로 간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죠. 한 방에서는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방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꾸 고장이 나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브래드 말대로 며칠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면 이 상태가 계속될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과 침대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앞으로 대회 기간 동안 이런 환경에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선수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코칭 스태프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개운하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갔는데 물이 미지근하게만 나왔습니다. 어제 본 샤워기 물샘은 여전했고 배수도 잘 안 돼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간신히 씻고 나왔지만 개운하기는커녕 더 찝찝한 기분이었죠. 아침 미팅을 위해 로비로 내려가니 다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젯밤 추워서 잠을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담요를 2장이나 덮었는데도 추웠다는 거였죠. 다른 코치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밤에 난방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헤드 코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수들 방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겠어. 선수들이 이런 환경에서 잠을 못 자면 경기에 큰 영향을 줄 거야. 우리는 즉시 선수들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선수들 방은 코치진 방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상대적일 뿐이었죠. 한 선수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난방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덥다고 호소했습니다. 온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창문을 열면 너무 춥고 닫으면 너무 더워서 적정 온도를 맞출 수가 없다고 했죠. 다른 선수는 화장실, 환풍기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환풍기를 끄면 습기가 차고 켜면 소음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켜둔 채로 잤는데 밤새 윙윙거리는 소리에 시달렸대요. 가장 심각한 건 우리 팀 에이스 선수의 방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왔어요. 테이프로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죠. 밤새 추위에 떨었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헤드코치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 선수들은 밖으로 내보내자. 근처 호텔을 알아봐.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이런 환경에서 지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매니저가 곧바로 근처 호텔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 팀들도 같은 생각을 한 거였죠. 근처 호텔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였어요. 몇 군데 연락을 해봤지만 빈 방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한 호텔 직원은 어제부터 각국 올림픽 팀에서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호텔을 겨우 찾았습니다. 가격도 비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헤드코치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최우선이라며 예약을 진행했죠. 선수들은 점심때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떠나기 전 한 선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코치님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남아 계실 거예요. 헤드코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너희가 잘 쉬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선수들을 보내고 나니 허탈한 기분이 들었죠. 우리도 사람인데 제대로 된 환경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도 있었고 누군가는 선수촌에 남아서 상황을 관리해야 했어요. 그날 오후 프론트에 내려가 문제들을 접수했습니다. 난방 문제, 샤워기 물샘, 창문 틈새, 환풍기 소음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사과였죠. 로비에는 저와 같은 이유로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코치진과 매니저들이 줄을 서서 항의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죠.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결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캐나다 팀 코치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제 접수한 게 아직도 안 고쳐졌어. 이 사람들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는 이미 이틀째 같은 문제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오늘 고쳐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다시 물어보니 내일은 꼭 해결하겠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방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었어요. 샤워기는 여전히 물이 샜고
난방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프론트에 다시 연락했더니 내일 아침에 기사가 갈 거라고 했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어요. 담요를 3장이나 덮었지만 추웠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추위에 깨기를 반복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는데 난방이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시 프론트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옷을 껴입고 아침까지 버텼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번엔 물이 아예 안 나왔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죠. 복도로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프론트에 연락이 빗발쳤지만 해결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씻지도 못하고 이도 닦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어요. 올림픽 코칭 스태프로서 선수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브래드를 만났을 때 그도 지쳐 보였어요. 낙관적이던 그의 태도도 많이 누그러져 있었죠. 이건 좀 심각한데 이렇게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어. 그가 인정하는 순간 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다른 코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 코치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고 했고 다른 코치는 잠을 거의 못 자서 두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을 돕는 사람들인데 정작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죠. 선수들이 호텔로 이동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선수들이 이 환경에서 지냈다면 경기는 고사하고 건강부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코칭 스태프인 우리는 계속 여기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올림픽이 이런 곳인가? 유럽의 효율성은 어디 갔나? 평창은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건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숙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기장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이라는 명분이 좋게 들렸는데 막상 현장에서 겪어보니 완전히 달랐죠. 우리 팀 첫 경기가 열리는 곳은 코르티나 지역이었습니다. 선수촌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고 새벽같이 일어났죠. 선수들은 호텔에서 출발하고 코칭 스태프는 선수촌에서 따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가보니 이미 여러 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죠. 버스는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는 게 고역이었죠. 결국 30분 늦게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낡았어요. 좌석도 불편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죠. 출발하자마자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걸 감상할 여유는 없었죠. 멀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도 속이 좀 울렁거렸습니다. 2시간 가까이 달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선수들과 합류했을 때 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출발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일찍 나와야 했대요. 한 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고 했죠.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며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경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동하느라 체력을 소진한 게 느껴졌어요. 훈련 시간도 빠듯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늦게 도착해서 준비 시간이 줄어들었죠. 선수들은 서둘러 워밍업을 시작했고 저는 재활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어요. 경기장 시설 배치가 복잡했습니다. 선수 대기실과 재활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죠. 장비를 옮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팀과 계속 겹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버스는 또 늦게 왔고 모두 지친 상태에서 2시간을 다시 달려야 했죠.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놓쳤고 편의점도 문을 닫은 뒤였어요. 방에 돌아와 간단하게 씻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은 더 복잡했습니다. 우리 팀 일정이 2군데로 나뉘었어요. 한 선수는 밀라노 지역에서 경기가 있었고 다른 선수는 코르티나에서 훈련이 있었죠. 코칭 스태프도 나눠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밀라노로 가는 팀에 배정됐어요. 밀라노는 상대적으로 가까웠지만 그래도 1시간 반은 걸렸죠. 문제는 그날 저녁에 다시 코르티나로 이동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선수의 컨디션 체크를 위해서였어요. 결국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이동만 하는 셈이었죠. 브래드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도 지쳐 보였습니다. 이거 미칠 것 같아. 하루 종일 차만 타고 다니네. 업무는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선수들 영상 분석도 해야 하고 다음 경기 전략도 짜야 하는데 이동 시간만 하루에 4~5시간씩 잡아먹었죠.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작업하려 했지만 흔들려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선수들은 호텔에 있고 코치진은 선수촌에 있으며 경기장은 또 다른 곳에 있었죠. 일정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습니다. 한 번은 선수와 만나기로 한 시간을 착각해서 1시간을 헛되이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움직이다 보니 이런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영상 분석도 제대로 못했어요. 경기 영상을 다운받아서 선수들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죠. 인터넷도 불안정해서 영상을 공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문자로만 피드백을 주는 수준에 그쳤어요. 다른 팀 코치들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독일 팀 코치를 경기장에서 만났을 때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지쳐서 제대로 된 코칭을 못하겠어. 선수들한테 미안해.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을 돕기 위해 여기 왔는데 정작 환경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팀 미팅이 열렸습니다. 헤드 코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해. 하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죠. 경기장이 흩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이동 준비를 했어요. 밤늦게 돌아와서는 그날 경기 영상을 검토하고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죠. 잠은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선수들을 위해 버텨야 했어요.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창은 어땠을까? 선배들이 평창 이야기를 할 때 경기장 접근성이 좋았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선수촌에서 가까운 거리에 경기장들이 모여 있어서 이동이 편했다고 했죠. 컴팩트한 올림픽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생각났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건 좋은 취지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 선수와 스태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환경을 생각한다는 명분이 정작 사람들의 환경은 악화시킨 셈이었습니다. 브래드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번 올림픽 끝나면 한동안 차 안 타고 싶을 것 같아.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 대회는 절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지쳐버렸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이동과 숙소 문제로 지쳐가던 어느 날 결정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어요. 아침부터 코르티나 경기장으로 이동해야 해서 새벽같이 일어났는데 선수촌 식당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죠. 간단하게 빵이라도 먹으려 했지만 편의점도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공복 상태로 버스에 올랐어요. 경기장에 도착해서야 식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죠. 파스타, 피자, 리조또 전부 탄수화물 위주였고 기름기가 많아 보였어요. 선수들 컨디션을 관리해야 하는 제게는 부담스러운 메뉴들이었습니다. 일단 리조또를 선택했어요. 가장 무난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치즈와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느끼했고 간도 세게 되어 있었죠. 몇 술 먹다가 포기하고 빵만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선수들 훈련을 지켜보느라 제대로 된 식사 시간을 놓쳤고 경기장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히 해결하려 했죠. 메뉴는 여전히 파스타와 샌드위치 뿐이었습니다. 샌드위치를 골랐는데 속에 든 고기는 짜고 채소는 시들어 있었어요. 빵도 딱딱했죠. 몇 입 먹다가 버리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선수촌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식당으로 향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죠. 예상대로 메뉴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의 특선이라며 내놓은 요리는 크림소스 파스타였는데 소스가 너무 걸쭉하고 느끼해 보였어요. 샐러드 코너에 가봤지만
채소는 신선해 보이지 않았고 드레싱도 기름진 것뿐이었죠. 결국 빵과 과일만 집어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스웨덴 팀 코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렇게 먹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선수들 컨디션 관리는 무슨 내 컨디션부터 엉망이야. 저도 공감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먹다 보니 속이 불편했고 소화도 잘 안 됐어요. 체력도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밀라노 경기장에서 하루 종일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나왔어요. 점심때쯤 되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죠. 경기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기름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튀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연기가 자욱했어요. 줄을 서서 메뉴를 살펴봤지만 모두 기름진 음식뿐이었죠. 치킨, 커틀릿, 생선, 튀김, 감자튀김 하나같이 튀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치킨 커틀릿을 골랐어요. 자리에 앉아 포크를 들었는데 손이 기름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기름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빵가루 옷은 두껍고 속은 퍽퍽했어요. 몇 입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먹다가는 정말 몸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일어서려는데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기름 냉새와는 확연히 다른 구수하고 은은한 향이었죠.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경기장 한쪽 구석 선수 대기 공간 근처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한국 선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니폼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죠. 그들 앞에 놓인 도시락에서 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도시락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 담긴 음식들이 보였죠. 밥 위에는 고소하게 구운 고기가 있었고 옆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알록달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참기름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지난 며칠간 먹었던 느끼한 음식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스태프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가 웃으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으세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들켜버린 거죠. 너무 뻔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좋은 냄새가 나서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이미 여분의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희가 여유분을 좀 가져왔거든요. 괜찮으시다면 드세요.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배는 고팠고 그 냄새는 너무 유혹적이었어요. 결국 고맙다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참기름 향이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불고기를 집었는데 부드럽게 씹혔어요. 간도 적당했고 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있었죠. 밥도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있었습니다. 반찬들도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어요.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과 마늘로 묻혀져 있었고 콩나물은 아삭하게 씹혔죠. 김치도 있었는데 매콤하면서도 상큼했습니다. 계란말이는 부드러웠고 멸치볶음은 고소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들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기름기는 적당했고 영양 밸런스도 잘 맞춰져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지원의 기본이구나 싶었어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음식부터 제대로 챙겨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조차 못하고 있었죠. 한국팀은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아까 그 스태프가 다시 다가왔어요. 입맛에 맞으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드릴게요. 저희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팀이 자체 도시락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자 모두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어디서 구할 수 있어? 나도 먹고 싶은데. 다들 식사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내일 또 그 경기장에 가면 한국팀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팀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경기장에 갈 때마다 무의식 중에 태극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찾고 있었어요. 훈련장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참기름 냄새가 나면 고개를 돌렸죠.
이틀 후 다시 밀라노 경기장에 갔을 때 한국 선수단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저번에 도시락 주셨던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오늘도 드시겠어요? 웃으며 여분을 건네주었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남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니 기쁩니다. 그날도 맛있게 먹었어요. 메뉴는 달랐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죠. 제육볶음과 여러 반찬이 담겨 있었는데 역시 간이 적당하고 영양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먹으면서 다른 나라 코치 한 명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캐나다 팀 코치였는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도시락을 보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구했어요? 냄새가 정말 좋은데. 저는 한국 팀에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관심을 보이길래 한국 스태프에게 혹시 하나 더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스태프는 흔쾌히 하나 더 꺼내주었습니다. 캐나다 코치는 감격한 표정으로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와우, 이게 진짜 음식이네. 여기 식당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거든. 저도 공감한다고 했죠. 며칠 후 훈련장에서 독일 팀 코치를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한국 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시락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팀이 주로 어느 구역에 있는지 알려줬어요. 그는 고맙다며 그쪽으로 향했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웃었습니다.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천사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한국 선수단을 보면 여러 나라 코치들이 슬금슬금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나중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어느 날 프랑스 팀 코치가 한국 스태프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스태프들은 웃으며 반갑게 맞아줬죠. 저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한국어 인사말을 검색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발음을 따라하며 연습했죠. 다음날 한국팀을 만났을 때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스태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 한국말 하시네요. 잘하셨어요. 그 반응이 너무 기뻤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브래드도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그도 결국 굴복했죠. 한번 먹어보고 나서는 매일 한국팀을 찾았어요. 이탈리아 음식보다 훨씬 낫다며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도 감사합니다를 배워서 말하더라고요. 훈련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여러 나라 코치들이 한국 선수단 근처로 모여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그 주변을 서성거렸죠. 한국 스태프들도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아예 여분을 더 많이 준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 계시면 드세요 하고 내놓으면 순식간에 동났어요. 한 번은 일본 팀 코치가 너무 늦게 와서 못 받는 걸 봤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다음 날부터 그는 일찍 와서 대기하더라고요. 모두가 한국팀의 도시락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 광경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씁쓸했어요. 올림픽 개최국 식당 음식은 아무도 안 먹고 참가국이 준비한 도시락에 모두 몰리다니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팀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생명줄이에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팀의 지원이 없었다면 영양 상태가 더 나빠졌을 거예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던 건 그들 덕분이었죠. 한국 선수단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으러 갈 때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선수들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서로의 일정을 물어보고 응원하는 사이가 됐죠. 한국 코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왜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음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해외 대회 나갈 때는 꼭 자체 식단을 준비합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선수들을 호텔로 보내는 것까지는 했지만 식사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죠. 개최국 식당을 믿었던 게 실수였습니다. 독일팀 코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촌 근처를 자주 서성거리며 우연한 만남을 시도했어요. 복도에서 한국팀과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훈련 시간을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갔죠. 나중에는 한국 선수단 훈련 시간에 맞춰서 같은 장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노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저도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전에 미리 한국팀이 있는 구역으로 가서 준비 운동을 하는 척하고 있었죠. 이런 제 모습이 웃기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 스태프들도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나중엔 여유롭게 대응했죠.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이 고마웠어요. 어느 날 한국 스태프 한 분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식당 차려야 하나 봐요. 모두 웃었지만 반은 진담이었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훈련장에서는 이제 한국팀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끌리는 것 같았어요. 태극기만 보이면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었죠. 이 현상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상인가? 개최국이 기본도 못 갖추고 참가국 하나가 모두를 먹여 살리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죠. 그날도 경기장에서 하루 종일 선수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저녁 무렵 대부분의 팀이 빠져나가고 경기장은 한산해졌어요. 선수들은 먼저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남아서 내일 사용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어요.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누군가 벽에 기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오른쪽 종아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며칠 전 저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던 한국팀 스태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고 있는 게 보였죠. 얼마나 아픈지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재활 코치 모드로 전환했어요. 20년 넘게 선수들의 부상을 다뤄온 경험으로 바로 상황을 파악했죠. 천천히 다리를 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다리를 펴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를 받쳐주며 펴도록 도왔어요. 종아리 근육을 살펴보니 비복근 전체가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고 만져보니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각한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선수 훈련 돕다가 갑자기 통증이 왔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어요. 전형적인 과로로 인한 근육 경련이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이었죠.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선수 대기실로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픈 다리에 체중을 싣지 못해 절뚝거렸어요. 제 어깨에 기댄 채 천천히 걸었죠. 다행히 경기장이 한산해서 조용한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 대기실 한쪽에 매트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를 눕히고 다리를 살짝 들어올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했습니다. 제 가방에서 타올을 꺼내 무릎 밑에 받쳐줬죠. 조금만 참으세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어요. 경직된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근육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마치 나무 토막처럼 딱딱했죠. 조금씩 압력을 가하며 뭉친 부분을 찾아 풀어줬습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통증을 참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죠. 저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마사지를 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 일과가 어떤지 물어봤죠. 그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선수들 아침 식사 준비하고 하루 종일 경기장 따라다니면서 지원하고요. 제대로 앉아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그의 도시락을 받아먹으면서 고마워했지만 그 뒤에 이런 노고가 있었던 거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선수들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이 느껴졌죠.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도 선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스태프의 건강이 곧 선수들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몸을 잘 돌보셔야 해요.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했습니다. 점차 근육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딱딱했던 부분이 풀리면서 탄력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죠. 그의 얼굴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경련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했어요. 천천히 발목을 돌려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바로 멈추시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발목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움직임이 뻣뻣했지만 점차 부드러워졌어요.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도 함께했죠. 특히 가자미근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가르쳐줬습니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그가 한결 나아진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보는 듯 했어요. 아, 당신 도시락 받아가셨던 분이시죠? 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으로 보답받았는데 이렇게 또 도움을 받네요. 재활 코치셨군요.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걷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일어서려고 하자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절뚝거리며 벽을 짚었죠. 혼자 가시긴 힘들 것 같은데요. 숙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 갈게요. 하지만 그의 상태를 보면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무리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었죠.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냥 가시면 또 다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는 제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부축하며 경기장을 나섰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팀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올림픽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어떤지 알 수 있었죠. 한국 선수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나갔어요. 혹시 선수촌 식당에서 한 끼 식사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팀 식사가 정말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는 웃으며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야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선수촌 안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한국 선수촌 입구를 지나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밖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확연히 다른 온기가 느껴졌어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관리된 실내는 정말 쾌적했죠. 어디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벽면도 깨끗했죠. 우리 선수촌 로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 쪽은 카펫에 얼룩이 있고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이곳은 누군가가 계속 관리하는 게 느껴졌어요. 벽면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경기 일정과 결과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었죠. 컨디션 체크 현황까지 표시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공지사항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수촌에는 이런 것도 없었죠. 공지사항은 종이로 붙여놓는데 이탈리아어로만 되어 있어서 구글 번역기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명도 밝고 쾌적했어요. 벽지가 들뜨거나 카펫이 낡은 곳도 없었죠. 무엇보다 난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적정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식당은 이쪽입니다. 마침 저녁 시간이라 식사하시기 좋을 거예요.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뉴가 정말 다양했어요. 한식 코너에는 밥과 국 반찬들이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었고 샐러드 바에는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죠. 과일 코너도 따로 있었고 음료수와 차 종류도 엄청났습니다. 우리 선수촌 식당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저희 쪽은 메뉴가 매일 비슷했고 선택지도 별로 없었죠. 여기는 선수들이 원하는 영양소를 골라서 먹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담고 된장찌개를 떠왔어요. 불고기도 조금 담았고 여러 반찬을 골랐죠. 시금치나물, 콩나물,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따뜻했어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안한 맛이었죠. 불고기는 부드럽고 간이 적당했습니다. 반찬들도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며칠 동안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이렇게 깔끔한 한 끼를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스태프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입맛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선수들 컨디션을 고려해서 메뉴를 짜요. 영양사가 매일 점검하고 조리사들도 선수 식단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식사 후 음료 코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이나 주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선수들의 컨디션에 맞춘 각종 차와 효소 음료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회복을 돕는 음료, 면역력 강화 음료, 수면에 도움을 주는 차까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제가 놀라워하는 표정을 보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기본이죠. 당연하다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조차 못 갖춘 환경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였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시설도 구경하고 가시겠어요? 저희 재활실이나 훈련 공간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어요. 먼저 재활실을 보여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신 장비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어요. 전기 자극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냉온 치료기까지 제가 아는 모든 장비가 다 있었죠. 심지어 저희 미국 팀보다 더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침대도 여러 개 있었고 마사지 도구들도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스트레칭 가이드가 붙어 있었고 선수별 재활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이 정도 시설이면 어떤 부상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언제든 필요하면 치료받을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장비도 부족했고 공간도 협소했거든요. 선수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외부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훈련 공간도 둘러봤습니다. 실내 체육관처럼 꾸며진 공간에는 각종 운동기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유산소 운동기구, 근력 운동기구, 심지어 밸런스 훈련을 위한 특수 장비까지 있었죠. 선수들이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영상 분석실도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코치들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인터넷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보였죠. 우리는 영상 하나 다운받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이곳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했습니다. 숙소방도 하나 보여줬습니다. 선수들 방은 아니고 빈 스태프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죠. 침대는 폭신해 보였고 책상도 넓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샤워기는 물도 잘 나왔고 배수도 완벽했죠. 난방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이 제공하는 선수촌보다 참가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설이 더 훌륭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로비로 돌아왔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좋은 의미로요. 스포츠 강국이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지원 시스템을 보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배우고 개선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죠. 한국 선수촌을 나서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선수와 스태프를 이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기준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리 선수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시 추운 방, 고장난 샤워기 불편한 침대로 돌아가야 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여기서 잠깐 본 것만으로도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지원하면서도 문득문득 한국 선수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깨끗한 시설, 체계적인 시스템, 무엇보다 따뜻했던 음식들이 그리웠죠. 며칠 후 또 한국 스태프를 만났을 때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여기서 본 것처럼 모든 게 이렇게 잘 되어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익숙해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분들이 한국 오시면 편리하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특히 음식이랑 교통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선수촌에서 본 것만으로도 인상적이었는데 실제 한국은 어떨지 상상이 안 됐어요.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들이 나왔어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강변공원까지 사진만 봐도 멋있어 보였죠. 한국 음식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치킨, 순두부찌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도시락으로 먹었던 그 맛들을 현지에서 제대로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까지는 이탈리아에서 비행기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가깝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거리도 아니었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브래드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림픽 끝나면 한국 가보려고 하는데 어때? 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왜 갑자기 파리나 로마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한국 선수촌 이야기를 자세히 하자 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시설이 좋았어. 나도 궁금한데. 저도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나니 제대로 된 곳에서 쉬고 싶다고 했죠. 한국이 그런 곳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기 일정이 빡빡하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경기장으로 이동했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몸은 점점 지쳐갔죠. 하지만 한국에 간다는 생각이 버틸 힘을 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에서 따뜻한 음식 먹고 깨끗한 호텔에서 푹 자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선수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선수들은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이동 문제는 여전히 힘들다고 했어요.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코치님, 올림픽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갈 거야. 제대로 쉬고 싶거든. 선수들이 웃으며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 선수는 자기도 한국 가고 싶다며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가보라고 추천해 달라고 했죠.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회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다른 나라 코치들과도 대회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독일 팀 코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프랑스 팀 코치는 이탈리아에서 며칠 더 관광하고 간다고 했죠. 캐나다 팀 코치에게 제 계획을 얘기했을 때 그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좋은 선택인데 나도 사실 고민 중이야. 그도 한국 선수단의 지원을 보면서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다는 거였죠. 우리는 함께 가는 것도 고려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 훈련장에서 일본 팀 코치를 만났습니다.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올림픽 끝나면 어디 갈 거냐고 물어서 한국 간다고 했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한국 가려고 하는데. 진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이번 올림픽에서 본 한국의 모습 때문이었죠. 체계적인 시스템, 세심한 배려, 따뜻한 환경,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어느 날 한국 스태프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한국 갈 거예요. 추천해 주실 곳 있으세요? 그는 기뻐하며 여러 곳을 추천해 줬어요. 서울의 명동, 강남, 한강공원, 부산의 해운대, 제주도까지 가보면 좋을 곳들을 알려줬죠. 특히 음식은 꼭 여러 가지 먹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식당 가면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도시락도 이렇게 맛있었는데 제대로 된 식당 음식은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4~5시간밖에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버티느라 지쳐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간다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따뜻한 음식, 깨끗한 숙소, 편안한 환경,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죠.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나서 선수들과 포옹했습니다. 우리 팀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였죠. 선수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저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잘해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폐막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선수촌을 정리하면서 이제 곧 떠난다는 게 실감났죠. 브래드가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진짜 한국 갈 거야? 나 항공편 알아보는데. 네, 갈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항편이 있었어요. 폐막식 다음날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죠. 클릭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한국에 짐을 싸면서도 설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은 이제 끝이었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쉬고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죠. 올림픽은 이탈리아에서 끝났지만 내 휴식은 한국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폐막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선수촌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몇 주 동안 고생했던 곳이지만 그리운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죠. 오히려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항행 버스에 올랐을 때 다른 팀 스태프들도 함께 탔어요.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대회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노르웨이 팀 코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집에 가시나 봐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한국 갈 거예요. 며칠 쉬다 갈 생각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도요? 저도 한국 가는데. 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우연이네. 우리는 왜 한국에 가기로 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도 한국 선수단의 지원을 보고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특히 음식과 시설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다는 거였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끌고 가다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캐나다 팀 코치였습니다. 그도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는 거 맞죠? 나도 가요. 점점 더 신기해졌습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여권을 내밀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독일 팀 코치가 인천행 체크인 라인에 서 있었고 프랑스 팀 매니저도 보였죠. 스웨덴 팀 트레이너도 큰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팀 코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한국 가세요. 네, 당연하죠. 여기서 고생한 거 한국 가서 풀어야죠.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면세점 구역에 들어섰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팀 코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호주 팀 스태프도 보였어요. 심지어 러시아 팀 피겨 코치까지 있었죠. 제가 아는 얼굴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래드가 옆에 오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올림픽 스태프. 동창회네 다들 한국 가는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스페인 팀 코치와 마주쳤어요. 그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한국밖에 답이 없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올림픽 스태프 복장을 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각국 대표팀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모두가 인천행 게이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폴란드 팀과 체코 팀 스태프들이었습니다. 한국 숙소는 예약했어요. 아직요 가서 알아볼 생각인데 미리 예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거든. 그들도 같은 이유로 한국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힘든 경험, 한국 선수단을 보며 느낀 감동 그리고 제대로 쉬고 싶다는 마음 모두 똑같았죠.
게이트 근처로 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거의 다 찼어요. 각국 올림픽 관계자들로 가득했죠. 영국 팀 코치, 네덜란드 팀 매니저, 벨기에 팀 트레이너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올림픽 자원봉사자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세요. 네, 처음 가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국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보다 훨씬 편리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을 추천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올림픽을 열었는데 관광은 한국을 가라니 말이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올림픽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기내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앞쪽에는 덴마크 팀 코치가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스위스 팀 매니저가 보였죠. 복도 건너편에는 핀란드 팀 트레이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오스트리아 팀 코치가 앉았어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웃었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생각이네요. 정말요. 이 비행기 거의 올림픽 전세기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한 비행기 안에 이렇게 많은 올림픽 관계자들이 타고 있다니 말이죠.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뉴스감인데 올림픽 끝나고 각국 스태프들이 개최국 아닌 한국으로 몰려간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우리 모두 같은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으니까요. 제대로 된 음식, 깨끗한 시설, 편안한 환경,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원했던 거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이탈리아의 풍경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올림픽 경험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한국으로 향하는 12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내에서 식사가 나왔을 때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한 코치는 한식당 투어를 하고 싶다고 했고 다른 코치는 제대로 된 숙소에서 푹 자고 싶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경험을 공유했어요. 힘들었던 이탈리아 올림픽 그리고 빛났던 한국 선수단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한국행 비행기에 태운 거죠. 몇 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기내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긴 비행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부터 인상적이었죠.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걷는데 벌써부터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공항 내부 온도도 적절했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줄을 서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올림픽 관계자들이 가득했어요. 각국 대표팀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앞에 서 있던 캐나다 팀 코치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항부터 다르네요. 정말 깔끔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도 나쁘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게 느껴졌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찾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제 캐리어를 찾아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를 나서는 순간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비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올림픽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각국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환전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올림픽 스태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팀 코치가 줄 앞쪽에 서 있는 게 보였고 스웨덴 팀 매니저도 대기 중이었죠. 정보 안내 데스크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직원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능숙하게 영어로 응대하며 지도를 펼쳐 설명해주고 있었죠. 브래드가 옆에 오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정말 다들 온 거네요. 맞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공항 로비를 보니 여러 비행기 편으로 도착한 올림픽 관계자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일본 팀 스태프들이 모여서 호텔 예약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주소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쪽에서는 프랑스 팀 코치들이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연구하고 있었죠. 택시 승강장 쪽으로 가보니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림픽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저는 리무진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고 했거든요. 버스 매표소로 향했는데 거기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뒤에 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영국팀 코치였어요. 당신도 오셨어요? 네,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그는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한국 온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쉬려고요. 버스 티켓을 끊고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류장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죠. 디지털 스크린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타는 사람들을 보니 절반 이상이 올림픽 관계자들이었어요. 각국 유니폼이 눈에 띄었죠. 버스 안에서도 여러 언어가 섞여 들렸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넓은 고속도로가 나타났어요. 도로는 잘 포장되어 있었고 차선도 명확했죠. 표지판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정말 화려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본 야경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현대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한강을 지나가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다리도 조명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노르웨이 팀 코치도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리마다 불빛이 가득했고 늦은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카페와 식당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호텔 앞에서 내렸을 때 다른 올림픽 관계자들도 함께 내렸습니다. 같은 호텔을 예약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체코 팀 매니저와 폴란드 팀 코치도 보였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프론트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체크인 절차도 신속했어요. 이탈리아 선수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랐죠. 방 열쇠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조명도 밝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죠. 침대는 폭신해 보였고 화장실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보니 뜨거운 물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수압도 완벽했죠. 물이 제대로 나온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난방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온도 조절기로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었어요. 방 안은 금방 따뜻해졌죠. 침대에 누워보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매트리스가 적당히 푹신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삐걱거리던 침대와는 차원이 달랐죠. 휴대폰으로 브래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 어때요? 최고예요. 진짜 천국이에요. 그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문명사회네요. 그동안 어디서 산 거야? 저도 웃으며 동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따뜻한 물로 제대로 씻으니 며칠 동안 쌓였던 피로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왔구나. 한국의 올림픽은 이탈리아에서 끝났지만 진짜 휴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내일부터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깨끗한 거리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한국 관광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명동, 강남, 한강공원, 경복궁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죠. 음식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삼겹살,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치킨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올림픽에서 도시락을 주었던 한국 스태프가 생각났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했었는데 메시지를 보내볼까 고민했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정말요, 환영합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시죠. 제가 좋은 곳 안내해 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이 더욱 기대됐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죠. 이탈리아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낼 시간들이 그것을 모두 보상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올림픽 직후 각국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일제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것을 원했으니까요. 제대로 된 환경, 맛있는 음식, 편안한 휴식,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곳이었죠. 내 휴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